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함정의 7번째 강의로 돈의 함정입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한 거지가 볼펜 한 개에 1,000원씩 팔면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지가 주는 볼펜은 받지 않고 그냥 1,000원을 주고 갔습니다. 한 신사도 거지 앞에 다가서서 남들과 똑같이 거지에게 1,000원을 주고 볼펜을 받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사는 갑자기 돌아와서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볼펜 한 개를 주시오. 거지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볼펜을 한 개 건넸습니다. 그러자 신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당신은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요. 사람들은 호칭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회사에서 팀장님이라는 호칭을 받기 위해 목숨 걸고 일합니다. 백화점에서 고객님이라고 불러주면 왠지 기분이 좋고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라는 호칭을 받으면 근엄해집니다. 집에서 자식들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죠. 우리는 호칭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화에서 신사는 동냥을 하는 거지를 남들과 똑같이 거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볼펜을 파는 사업가라는 호칭을 붙여준 것인데요. 그는 거지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거지는 훗날 정말로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치료라는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사회 구성주의 접근법을 적용한 심리 치료인데요. 이야기 치료는 내담자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을 단순한 이야기로 국한시키지 않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재창조하는 치료 기법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아름다운 과거로 재명명하고 재저작하는 것이고요. 볼펜을 동냥하는 거지에서 볼펜을 파는 사업가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학에서 돈에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에 명칭을 붙이고 마치 다른 돈인 양 구별해서 쓰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를 마음회계라고 합니다. 마음회계란 돈에 대한 행위를 평가, 관리,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회계 착각입니다. 마음회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3영역으로 나눕니다. 첫째, 돈에 붙는 명칭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어떤 돈은 다른 돈보다 가치를 높게 평가해 절약합니다. 또한 어떤 돈은 다른 돈보다 가치를 낮게 평가해 함부로 낭비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공돈, 푼돈, 문화비, 생활비 등 계정에 따라 각각 명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각 명칭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죠. 둘째, 손실 회피성입니다. 연봉 1,000만 원인 사람이 1,100만 원으로 오르면 뛸 듯이 기뻐하지만 연봉 1,200만 원인 사람이 1,100만 원으로 감봉되면 죽을 듯이 비참해하죠. 우리는 같은 돈인데도 이익과 손실의 프레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셋째, 돈을 평가하는 회계기간입니다. 기업의 회계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회계기간이 다양한데요. 우리는 적자와 흑자를 평가할 때 1일, 1주, 한 달 단위로 계산하고요. 시급은 1일, 주급은 1주, 월급은 한 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택시 영업은 보통 회계기간이 12시간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12시간을 단위로 회사에 고정 금액을 납입하죠.
하루 단위로 흑자와 적자가 반복되므로 한 달 단위로 계산해야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운전사는 그날 목표액을 정해놓고 목표액을 달성하면 그날 영업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회계는 인간의 선택과 판단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마음회계를 중심으로 돈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회계. 둘째, 돈과 규범. 셋째, 돈과 일. 넷째, 공짜 심리학. 다섯째, 매몰 비용 효과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마음회계입니다. 마음회계는 명칭 프레임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돈의 출처, 보관 장소, 소비 방법에 따라 돈의 명칭을 붙이고요. 공돈, 푼돈, 문화비, 오락비 등으로 분류해서 다르게 사용합니다. 공돈은 오래전에 빌려주고 까맣게 잊었다가 돌려받은 돈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다 나타난 돈, 휴면 계좌에서 발견한 돈, 길에서 주운 돈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보너스, 연말 정산도 공돈으로 분류되고요. 공돈은 어차피 없었던 돈입니다. 불로소득이죠. 그래서 쉽게 낭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도박으로 번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도박으로 번 돈은 공돈으로 분류돼서 탕진할 때까지 새로운 도박에 지출되기 마련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갑자기 생긴 공돈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쓸 때 마치 공돈처럼 취급합니다. 사람들은 현금으로 식사한 경우보다 신용카드로 식사한 경우에 종업원들에게 팁을 더 많이 주죠. 신용카드를 써서 생긴 포인트도 사실 똑같은 돈인데도 그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푼돈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남는 거스름돈과 같은 작은 돈입니다. 우리는 동전을 모으기 위해서 가끔 돼지 저금통을 활용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속담이 있죠. 못 살던 시절에 자주 사용하던 말인데요. 푼돈도 계속 모으면 목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푼돈을 하찮게 여기죠. 이러한 성향은 기업에서 푼돈 마케팅에 자주 이용됩니다. 푼돈을 목돈으로 리프레이밍하면서 이렇게 홍보하죠. 커피 한 잔 안 드시면 이 좋은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00원이면 1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들도 이렇게 홍보합니다. 하루 500원씩 기부하면 결식아동 1명의 1년 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돈이라도 문화비와 생활비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영화를 보러 갔다가 10,000원짜리 영화표를 분실한 경우 보통 영화 보는 것을 포기하지만 현금 10,000원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10,000원을 들여 영화표를 구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즌 이용권보다는 일일 이용권을 못 쓰는 것에 집착하고 더 아까워합니다. 스키장에서 일일 이용권 4장과 4일 사용할 수 있는 시즌 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죠. 3일 동안 스키를 탄 후에 다음날 몸이 안 좋은 경우 시즌 이용권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일 이용권을 가진 사람은 남은 한 장이 아까워서 몸이 안 좋아도 끝까지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스센터에서 연 회원에게 일일권을 주지 않고 1년 패스를 주는 것도 같은 이유이죠. 헬스센터에서는 항상 연 회원을 우대합니다. 마음회계는 일종의 회계착각입니다. 회계착각은 돈에 대해 실질 가치가 아닌 명목 가치를 기초로 판단할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를 자주 혼동하죠. 대부분 직장인들은 인플레로 실제 임금이 많이 줄더라도 명목 임금이 약간 오른 경우 행복해합니다. 회계착각은 같은 돈이라도 다르게 취급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2천만 원짜리 새 차를 구입할 때 80만 원이나 되는 내비게이션을 쉽게 구입하죠. 하지만 현재 타고 다니는 헌차에
8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는 것은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5만 원짜리 전자계산기를 1시간 떨어진 매장에서 2만 원에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가지만 100만 원짜리 TV를 1시간 떨어진 매장에서 97만 원에 살 수 있다고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같은 돈 3만 원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죠. 이는 돈의 가치를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인 가치로 파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회계 착각은 사람들의 손실 회피성에서도 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게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사면 10,000원을 받고 신용카드로 사면 11,000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주인은 고객에게 1,000원의 차이를 어떻게 알려야 사람들이 현금 구입을 더 많이 선택할까요? 사람들은 같은 양의 이익에서 오는 만족보다 같은 양의 손실에서 오는 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입하면 1,000원 할인 혜택을 준다고 말하는 것보다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00원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할 때 현금 구입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돈과 규범입니다. 돈과 규범의 관계에 대한 유용한 통설이 있습니다. 1. 가장 값비싼 섹스는 돈이 오가지 않는 섹스이다. 2. 봉사의 대가로 싼 값을 받느니 아예 돈을 받지 않는다. 3. 돈보다 선물을 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4. 벌금을 부과하면 더욱 뻔뻔해진다. 보통 시장 규칙은 사회 규범과 서로 충돌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경영학자 근희진은 보육원에서 아이를 늦게 찾으러 오는 부모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한 달에 평균 8번 정도 지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에게 늦는 횟수가 10번이 넘으면 3달러의 벌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벌금을 부과하자 부모들이 지각하는 횟수가 몇 달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사회 규범이 적용돼서 늦으면 부모들이 죄의식을 가졌죠. 그렇지만 벌금을 부과한 후 사회 규범이 시장 규칙으로 변한 겁니다. 부모들은 늦는 상황에 맞추어 벌금을 지불하고 오히려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렸더니 이미 죄의식이 없어진 부모들은 늦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벌금을 부과하면 더욱 뻔뻔해집니다. 사회 규범과 시장 규칙이 충돌하게 되면 사회 규범이 밀리죠. 시장 규칙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 규칙이 작동하게 되면 다시는 사회 규범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희진은 이를 해결할 몇 가지 묘안을 제안했는데요. 좋은 행동을 장려하는 강력한 사회 규범이 없는 경우에만 벌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부모가 지각할 때마다 지각한 부모에게 보육원의 가장 가난한 교사가 거꾸로 벌금을 내는 것이고요. 부모들이 내는 벌금을 그들이 싫어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 단체 기합을 주든지 거꾸로 학생이 선생을 때리도록 하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같은 화폐에 대해서는 윤리적이라도 칩과 같은 비화폐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 됩니다. 비화폐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죠. 엔론사나 월드컴 등의 회계 부정 사건이 그 예인데요. 화폐가 아닌 경우 부정을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전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항공 마일리지, 카드 마일리지,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많은 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돈과 일입니다. 돈과 일과의 관계에 대한 유용한 통설이 있습니다. 1. 신나게 일하는 행복한 직장은 돈으로 만들 수 없다. 2. 돈으로 사명감을 살 수는 없다. 3.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돈보다 특별한 보상을 주는 것이 좋다. 4. 지나친 보상은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린다. 5. CEO는
받는 만큼 일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돈보다 의미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잡일조차도 인정을 받을 때 열심히 수행하죠. 일에 대한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는 신나게 일할 때 무한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을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커다란 건물을 짓고 있는 벽돌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벽돌공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 일한다. 다른 벽돌공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역사적인 성전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다. 모든 동기부여는 일에 대한 의미 부여로부터 생기는데요. 아주 큰 의미가 큰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의미에서도 충분히 동기부여됩니다. 과거에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과 같은 작은 성공 경험도 미래 성공의 큰 씨앗이 될 수 있죠.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유태인인데요. 프랭클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수용소 생활에서 매일매일 미래 훌륭한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멋진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소명의식은 죽음의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힘든 나날조차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센티브와 성과와의 관계는 복잡한 함수를 보여주는데요. 역유자 관계입니다. 동기부여가 낮을 때 더 많은 인센티브는 더 높은 성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는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높을 때 너무 많은 인센티브는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하고요. 지나친 보상이 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인센티브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동기부여,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나친 부담감은 도구로 작용합니다. 인센티브와 성과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요. 인센티브의 동기를 촉진하는 요소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배제해야 합니다. 인센티브의 효과적인 지급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인센티브의 수준을 낮게 가져가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연봉에 포함시켜 매달 일정액을 주는 것이죠. 소규모의 인센티브를 자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좋은데요. 이를테면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정말 고생한 후에 받게 된 인센티브에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센티브에도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다음 네 번째 토픽은 공짜 심리학입니다. 1930년경 워싱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의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돌팔이가 하루에 평균 1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죠. 그는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무료로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환자가 찾아오면 10손가락을 자기 10손가락에 마주 대고 설명하기를 전류가 자기의 한 손에서 흘러들어갔다가 다른 손으로 돌아 나오는 것으로 병을 정확히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무슨 병이라 말하고 앞으로 어떤 증세로 악화될까 염려스럽다고 하면서 어느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을 사라고 처방하고 환자를 돌려보냅니다. 물론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약국 사람은 설탕물을 큰 병에 담아주면서 이부를 받고 후에 돌팔이와 4대 6으로 나누기로 약속이 돼 있었죠. 여기에 깔린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제발로 찾아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만 접견한다. 둘째, 심해 보이는 경우는 처음부터 치료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돌려보낸다. 셋째, 진단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맞는다면 용하다는 말을 퍼뜨릴 것이고 맞지 않는다면 다행으로 여기고 입을 다물 것이다.
넷째,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다. 우연히 낫는다면 고마워서 이용하다는 말이 더욱 퍼지고 낫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을 다물 것이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업은 번창했던 것입니다. 어떤 가게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에 파는 경우, 1,000원짜리 물건을 50원에 파는 경우, 그리고 1,000원짜리 물건을 공짜로 주는 경우에 사람들은 어느 경우를 가장 선호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공짜로 뭔가를 얻으면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공짜 심리는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비이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킵니다. 또 공짜 심리는 마케팅에서 아주 교묘하게 활용되기도 하죠. 공짜 심리는 인간의 밑바닥에 깔린 보편 심리입니다. 하지만 공짜는 가격의 형태가 아닙니다. 공짜는 자칫하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맨큐 경제학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주 공짜라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든지 잘못된 물건을 사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5번째 토픽은 매몰 비용 효과입니다. 모처럼 비싼 구두를 샀는데 발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구두를 신어보려고 시도합니다만 결국 버리지는 못하고 신발장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다른 구두보다 훨씬 오래 보관하죠. 한참 후 비싼 구두를 버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두값에 대한 지불은 상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유사한 상황은 우리에게 자주 벌어집니다. 여기서 구두값은 매몰 비용에 해당합니다. 매몰 비용 효과는 행동 경제학적인 잘못 중에서 가장 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투자나 지출에 기초해 자주 잘못된 금전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매몰 비용 효과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손실 회피성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판의 유지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과거 결정에 대한 악평을 피하기 위해 또한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과잉 휴리스틱입니다. 어린 시절에 헛된 짓을 말라는 규범이 작용합니다. 이미 지불한 비용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지출을 하게 되죠. 어린이들은 매몰 비용에 얽매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휴리스틱으로 몸에 익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몰 비용 효과는 주택 구입이나 주식 거래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주택 가격이 원래 구입한 가격보다 낮다고 해서 매매 의뢰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의 실패에 또 하나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 손절매를 못해서 더 큰 피해를 가지게 되고요. 손실 회피를 막으려다 오히려 더 큰 손실 증폭이 일어납니다.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사용해버린 돈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위해서 절대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매몰 비용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른 가능성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실패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가 중요하죠. 매몰 비용 효과가 때로 유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연회비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학회나 헬스클럽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정당이나 동호회,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 비싼 회비, 문턱 높은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신고식을 거행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정사로 항상 잠도 안 오고 머리가 무거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매주 국내 이발사에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발사는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항상 밝은 웃음으로 매우 행복해 보였죠.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불행한데
저 친구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한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이 평소와 같이 머리를 깎는데 항상 밟던 이발사가 얼굴 표정이 어둡고 몸까지 수척하여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발사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에 집마당에 커다란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9,900만 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불행해졌는가? 이발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억 원을 모아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100만 원만 모으면 1억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 벌이라 거의 돈을 안 쓰고 저축하다 보니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공짜 돈이 화근이 된 이야기입니다. 처음 예화에서는 동냥하는 거지가 볼펜 파는 사업가로 변신해서 행복해진 것에 반해 가난한 이발사는 큰 부자가 되려던 욕심으로 순식간에 불행해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돈 때문에 행복해지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죠. 돈은 욕심과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의 주된 원동력입니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장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적기 때문에 식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집, 가구, 장신구 등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신과 주변을 꾸미려는 욕구는 경계가 없다. 자본주의가 성립되려면 사람들은 지속적인 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의 생산은 경제 시스템의 필요를 채우고 안정된 사회의 욕구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것은 부 이퀄 행복이라는 근거 없는 사회적 신념을 퍼뜨리는 네트워크로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부의 생산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절대 빈곤 상태에서 중산층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는 부가 행복을 증가시키지만 중산층부터는 부가 행복을 증가시키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실상 우리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경제 시스템의 욕구를 위해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가 행복의 필수 요소라는 망상에 빠져 자본주의 노예로서 기능합니다. 현대인은 집 앞에 나무, 공원에 빈터, 키우던 강아지,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돈으로 계산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만능 사회에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돈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숨은 속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모든 돈에는 명칭이 부여됩니다. 모든 돈에는 정서가 부여되고요. 모든 돈에는 가치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명칭과 정서와 가치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돈을 취급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는 멈추어 한 번 더 고려해야 하고요. 돈을 거래할 때는 혹시 숨겨진 속임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